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7번째 이야기. 염은 노인은 사랑방으로 달려나와 유방과 술잔을 다시 주고받다가 문득 이복의 유방,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니 자네는 내 딸아이와 결혼을 해주게나.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하고 말했다. 처음 만난 유방을 사위로 맞이할 결심이었던 것이다. 유방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노인장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염은 노인은 유방에게 새삼스레 술잔을 권하면서 말한다. 나에게는 자식으로 자매가 있는데 큰딸의 이름은 안이라고 하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자네가 그 아이와 결혼을 해달란 말일세. 다시 말하면 자네는 내 사위가 되어달란 말이지. 맞죠. 노인장과 저는 오늘이 초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저한테 따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네가 궁금한 모양이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줌세. 나는 관상하기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네. 자네와 나는 오늘의 초면이긴 하지만 관상학상으로 보아 자네는 먼 장래에 반드시 제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한테 내 딸을 주는 것이네. 제 얼굴이 먼 장래에는 제왕이 될 상이라고요? 아무튼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기는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저라고 제왕이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겠죠. 제왕은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지금으로서는 장가를 들 형편이 못되옵니다. 따라서 노인장의 말씀에는 사양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방은 완곡히 거절해버렸다. 그러나 염은 노인은 여전히 끈덕지게 설득한다. 이 사람아, 자네가 장가들 형편이 못된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어째서 장가를 못 가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한번 들어보세.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눠가며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때 뒷문 밖에서 아까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처녀가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처녀는 여문의 딸인 알랑이었다. 알랑은 문틈으로 엿본 유방의 얼굴이 첫눈에 흡족하게 여겨져서 아버지는 나의 신랑감을 정말로 잘 골라주셨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청년과 결혼하리라 하고 혼자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다. 그러나 유방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전 지금 형편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옵니다. 무슨 사유인지 어서 말해보게. 첫째는 아직 나이가 어려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때문이었고, 둘째는 아직 수양을 제대로 쌓지 못해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한 때문이었고, 셋째는 집이 가난하여 아직은 처자식을 먹여 살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문 밖에서 그 말을 엿들은 알랑은 크게 실망하였다. 거절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문은 그래도 단념할 생각을 아니한다. 이 사람아, 그게 어찌 결혼 못할 사유가 되는가? 자네 말을 들어보니 나는 자네의 사람됨이 더욱 믿음직스럽기만 하네. 유방은 여문에게서 술을 따라 올리며 다시 말한다. 저는 학문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산도 없는 놈인데 뭐가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여문은 약간 나무라는 기색을 보인다. 이 사람아, 나는 재산을 보고 자네에게 딸을 주려는 것이 아니네.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아주게. 그러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재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알 2쪽밖에 없는 저에게 무슨 까닭으로 딸을 주려고 그러신지
전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풀알 2쪽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장가들 자적은 충분하지 않은가? 여우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고 나서 다시 정색을 하며 말한다. 내가 왜 자네를 믿음직스럽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말해줌세.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법이네. 그런데 자네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청년인가. 보통 청년들 같으면 내가 딸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 감지덕지했을 걸세. 그러나 자네는 생각이 깊어서 매사를 냉철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니 그 또한 믿음직스러운 점이 아닌가. 얼굴이 워낙 제왕지상으로 태어난 데다가 생각하는 바 또한 그처럼 신중하니 내가 어찌 사위로 탐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이고, 노인장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지나치게 잘 봐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자자자, 그러면 나의 딸과 결혼을 해주겠단 말인가? 아이저, 글쎄올시다. 내 입으로 그런 말하면 자네가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내 딸 역시 용모로 보아 기상으로 보나 자네의 배필로 부족함이 없는 아일세. 내가 보기에는 자네와 내 딸은 하늘이 정해주신 천정 배필인 것 같아. 내가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유방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한다.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제 결혼 문제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문은 크게 실망하여 말한다. 그래? 아니, 내가 그토록 애원을 해도 안 되겠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그럼 2, 3년쯤 기다려주면 가능하겠는가? 글쎄올시다.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 3년 후라도. 유방이 거기까지 말을 했을 바로 그때 벼랑간 뒷문이 사르르 열리며 알랑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유방에게 눈인사를 해보이고 나서 아버님, 소녀의 혼담에 대해서는 소녀도 한 말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문 노인은 사랑하는 딸이 벼랑간 사랑방에 뛰어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째서 여기에 나타났느냐? 그래, 이양 왔으니 유군에게 인사를 드려라. 자, 여보게 유군, 이 아이가 바로 나의 큰딸 안일세. 하고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유방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특별히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지만 미간 사이가 널찍한 것이 보통 처녀는 아닌 것 같았다. 처녀 안은 유방에게 머리를 공손히 숙이려 보이며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아까부터 뒷문 밖에서 두 분의 말씀을 시종일관 엿듣고 있었사옵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 예절에 벗어나는 일임은 알고 있사오나 소녀의 일생에 관한 혼담이 없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엿들었사오니 그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 얘기가 혼담이고 보니 본인이 엿들었기로서 나무랄 일이 아니지요. 유방은 어색한 말투로 대답하였다. 알랑은 어디까지나 도도한 자세로 흐트럼짐 없이 계속 말을 한다. 그처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사오나 유랑께서는 조금 아까 지금으로서는 결혼할 수 없는 사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것은 소녀와의 결혼을 거절하기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셨는지 소녀는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싶사옵니다. 눈썹 한 번 까닥하지 않고 야무지게 따지고 드는 바람에 유방은 어안이 벙벙해 왔다. 천만에요. 싫으면 싫다고 사실대로 말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핑계까지 대가면서 거절하겠어. 다만 나는 지금으로서는 장가를 갈 수 없는 사정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요. 그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오. 알랑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은인지 얼굴에 가벼운 희색을 띠며 그렇다면 소녀는 안심이 옵니다. 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안심이라니 뭐가 안심이란 말이오? 이번에는 유방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알랑은 벼랑간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한다. 아까 유랑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결혼을 못하실 사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옵니다. 학문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단 말씀이오? 알랑은 유랑의 얼굴을 따뜻한 눈매로 긁히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아니한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여문 노인은 그제야 빙긋이 미소를 지며 딸에게 말한다. 네가 유군에게 첫눈에 반한 모양이로구나. 학문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보거라. 유방은 처녀의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얼굴에다가 성품이 쾌활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이만한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유방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학문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지 알랑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오. 참고 삼아 꼭 들어보고 싶소이다. 하고 말했다. 알랑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유랑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소녀의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여쭙겠나이다. 첫째, 지금으로서는 학문이 부족하여 결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으나 학문이라는 것은 일생을 두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학문 연구를 위해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시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어차피 결혼을 하시려면 지금 결혼하시나 2, 3년 후에 결혼하시나 마찬가지일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알랑의 명석한 사리 판단에 크게 감동하였다.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한 말씀이군요. 그러면 용기가 없고 돈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랑께서는 용기가 없는 것도 결혼 못할 사유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것은 어떤 사태에 부닥쳐야만 비로소 용수숨쳐 오르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으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이옵니다. 지금은 비록 피천 한 푼 없는 알거지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 후에 힘을 모아 노력하면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되겠나이까. 에? 두 사람이 결혼 후에 힘을 모아 노력하면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유방은 알랑의 거대한 퍼부를 엿본 것 같아서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다. 여무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대답을 가로막고 나선다. 이 사람아, 난 자네가 제왕기상을 타고난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제니 말이지 내 딸 역시 자네 못지않는 제왕기상을 타고난 계집아이라네. 그러니까 내 딸과 결혼하면 자네는 틀림없이 제왕이 될 수 있을 걸세. 유방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놀라 묻는다. 따님께서도 저와 똑같이 제왕지상을 타고난 여인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그러니까 자네와 내 딸은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여러 말 말고 자네는 내 딸과의 결혼을 승낙해주게. 좋습니다. 알랑같이 훌륭한 처자를 제가 어찌하여 싫다고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이날 두 사람은 정식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날의 신랑 그리고 신부 알랑이야말로 먼 훗날에 여태우로서 천하를 주름잡은 바로 그 여인이 되었던 것이다. 유방과 알랑과의 약혼이 성립되자 여무는 즉석에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 돌아갔을 바로 그때 문득 대문 밖에서 몹시 왁살스러운 목소리로 이 댁이 유문 노인 댁이신가요? 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문이 몸소 일어나 나와보니 대문 밖에는 키가 9척이나 되는 데다가 얼굴이 시커먼 수염으로 뒤덮여 있는 몹시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여운이 관상을 보니 얼굴은 비록 험상궂게 생겼어도 예사 인물이 아니었다. 자네가 무슨 일로 내 집을 찾아왔는가? 그의 청년은 머리를 꾸벅히 보이고 나서 나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번쾌라는 놈입니다. 유방이라는 어른이 이 댁에 와 계시다기에 그 어른을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유대인이 이 댁에 계시거든 저를 잠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생김새는 험상궂어도 관상학으로 보아 쓸만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었다. 유방을 만나게 해줄 테니 이리 들어오게. 번쾌는 여문을 따라 들어와 유방을 만나자 방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유대인 전에 인사 여쭙겠습니다요. 저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번쾌라는 놈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백정 노릇을 해먹고 있으나 나라를 일으켜보려는 큰 뜻을 품고 유대인을 일부러 찾아뵈러 왔사옵니다. 유방은 불위의 침이 깨기 번쾌임을 알고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아 일으키며 말한다. 이 지방에 번쾌라는 지사가 계시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러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려.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셨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번쾌는 감격한 듯 머리를 주걱거리며 말한다. 평소에 흠매하던 유대인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유대인께서는 혹시 진승과 우광의 무리가 진시황에게 등을 돌리고 초국 재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옵니까? 유방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어. 내 비록 겉으로는 술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승과 오강의 반란 사건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죽고 나자 전국 각지에서 영웅 호걸들이 천하를 얻어버리고 저들마다 들어오고 일어나는 사실도 죄다 다 알고 있다오. 그러한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면 유대인께서는 어찌하여 아직도 술과 계집만을 허송세월을 하고 계십니까? 번쾌의 질책은 은근히 신랄하였다. 허송세월. 유방은 혼잣말 비슷이 중얼거리며 통쾌하게 웃고 번쾌에게 술을 권하며 말한다. 자,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맨다고 합니다. 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요. 때가 오기 전에 서두르는 것은 도로 무공이기에 나는 오랫동안 술과 계집으로 헛된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번쾌는 그제야 유방의 참마음을 알아본 듯 말한다. 유대인의 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가는 때를 놓쳐버릴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시황이 죽음으로써 지금 천하에는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께서 골기하실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사옵니다. 유대인께서 골기하신다면 저도 견마지기로 제 몸을 다할 터이니 천하 대세를 속히 도모하도록 하시옵소서. 고맙소이다. 그렇잖아도 진작부터 동생 공사할 동지들을 은근히 귀합하고 있던 중이요. 귀공이 불시에 내방하여 나의 잠을 깨워 일으켜주니 나도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먹을 생각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축배를 한잔합시다. 번쾌에게 새삼스럽게 술잔을 권하면서 말한다. 자, 오늘은 나에게 두 가지 커다란 경사가 있었어. 오늘이야말로 나에게는 다시 한번 대기일인가 보. 두 가지의 경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 하나는 귀공 같은 믿음직스러운 동지를 만난 것이고, 그 둘은 가인을 만나 백년지기를 맺게 된 것이요.
번쾌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묻는다. 아니 그럼 유대인께서는 오늘 약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이 어른이 바로 나의 장인 어른이시오. 어서 인사를 드리시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여무는 벼랑간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한다. 대장부와 대장부의 만남은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만 같네. 자네들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한다면 천하 대사인들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 나로서는 번쾌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이, 노인장께서 저에게 무슨 소원이?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미 유방과 약혼을 했으니까 작은 아이는 번쾌 자네가 맡아주면 고맙겠네. 아이, 저는 개백정이라 불리는 천한 몸이옵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찌 따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천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만인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법이네. 두 말 말고 내 딸을 맡아주게. 유방도 크게 기뻐하며 권하는 바람에 번쾌는 즉석에서 여문 노인의 작은 사유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차 천하 대사를 도모할 유방과 번쾌는 동서지간이 된 것이었다. 여문 노인은 두 명의 사이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것이 크게 기뻐서 유방과 번쾌의 손을 붙잡고 감격 어린 어조로 말한다. 자네들도 알고 있다시피 시 황제가 죽은 뒤에 호해가 2세 황제로 등극은 했으나 그자는 황제의 제몫이 못 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천하에는 주인이 없는 셈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덕이 높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이력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일세. 그런데 유방 자네는 덕과 용을 겸비한 데다가 제왕지상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번쾌 자네는 비록 제왕지상은 못 되어도 출장 입상 지상이 분명하므로 자네들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하면 천하를 얻기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걸세. 나는 장인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노니 자네들 두 사람은 부디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구출해주게. 번쾌가 그 말을 듣고 즉석에서 대답한다. 예, 그렇잖아도 저는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어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유방대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게다가 유방대인과는 동서지위까지 맺게 되었으니 아이고, 이제부터는 유방대인을 주공으로 모시며 천하를 얻었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요.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번쾌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그대가 부족한 나를 그처럼 생각해주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네 그려. 그러나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주공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주제가 넘는 일이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떠나서 오로지 도탄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데만 힘을 기울여 보기로 하세. 번쾌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한다. 아이자, 계급 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구국 재미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보자는 그 말씀 고맙기 그지없는 마음이신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큰일을 도모하려면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이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형님을 주공으로 모시고 매사를 형님의 명령에 따라 거동할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주공의 중책을 사양치 말아주시옵소서. 여문 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내어 감탄한다. 군신지가 벌써부터 아름답구나. 번쾌가 유방에게 다시 말한다. 저에게는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많소한데 그들도 형님을 만나 뵈면 무척 기뻐할 것이옵니다. 번쾌에게서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유방은 크게 기뻐했다.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많다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번쾌가 대답한다. 아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모조리 열거하려면 한이 없사오므로 가장 중요한 동지 두 사람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소아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조참이라고 하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 모두가 현청에서 주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입죠. 유방은 그 대답에 적이 실망하며 말한다. 아이 뭐야? 관록을 먹고 살아가는 공무원들과 전하대사를 함께 도모하겠단 말인가? 이 공무원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권력 앞에선 신견이나 다름없는 법인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전하대사를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번쾌의 태도에는 자신이 만만했다. 저 형님, 그 점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소와 조참은 비록 관록을 먹고 살아오긴 하오나 진시황의 전제 정치에는 옛날부터 이를 갈아오던 시대의 지사들이옵니다. 아직 비록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동지들이란 말인가? 아이 물론 있죠. 전하대사를 도모하는데 제가 어찌 믿지 못할 사람과 손을 잡겠습니까? 소와 조참은 실학이 풍부하고 경륜이 웅대하여 모두가 재상들의 제목들이옵니다. 제가 일단 그들로 하여금 형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자네가 그토록 신임하는 인물들이라면 나도 기꺼이 만나보기는 하겠느나만. 두 사람의 대화가 거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염은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유방에게 말한다. 아랫사람이란 윗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졸장부를 대장부로 만들 수 있고 대장부를 졸장부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법이네. 그러므로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독려하여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는 법이네. 내가 듣기에는 소아와 조청은 범인이 아닌 것 같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예를 갖추어서 그들을 꼭 만나보도록 하게. 네, 장인어른의 귀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방과 번쾌는 이날 오랫동안 술을 나누어 마시며 환담하다가 석양 무렵이 되어서야 염은 노인의 집을 나왔다. 그리하여 둘이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저 멀리 500여 명의 노역보들이 관리에게 끌려가고 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유망은 그들을 보자 얼굴에 분노의 빛이 솟구쳐 올랐다. 아니, 진시황이 죽은 지가 언젠데 저놈들은 아직도 노역보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야. 번쾌도 분노의 빛을 보이며 말한다. 진시황이 죽은 지가 오래건만 그의 망령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백성들 여전히 괴롭히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유방의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며 형님, 인솔자를 스치 죽여버리고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요? 그렇잖아도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네. 지금이 어느 때르고 아직도 백성들을 노역부로 잡아간단 말인가? 유방은 그 말글을 함과 동시에 인솔자 앞으로 다가갔어.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오? 하고 시비자로 따져 물었다. 인솔자는 유방을 안 입고 온 눈매로 째려보더니 이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이 뭔 상관이요? 광고에서는 이 사람들을 여산으로 데려다가 시황제의 능묘에서 시산공사를 시키려는 것이야. 왜? 아니깝사? 하고 대답을 한 것이다. 시황제가 죽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역부들을 강제로 끌어가는 것이냔 말이오. 뭐야? 내 놈이 뭔데 불경스러운 말로 함부로 시부러대고 있느냐? 내 놈이 내 손에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구나. 인솔자는 버럭 화를 내며 금방이라도 목을 쳐갈 듯이 칼을 뽑아 드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번쾌에게 고개짓을 해보이며 말한다. 누가 누구의 손에 목이 날아가는가 한번 겨뤄볼까? 유방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번쾌는 번개같이 덤벼들더니 인솔자를 한 주먹으로 쓰러뜨려 버린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인솔자를 죽여버린 것이었다.
형님, 인솔자를 죽여 없앴으니 이제는 형님께서 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유방은 노역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시황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노역보로 징발해온 것은 관리들의 커다란 잘못이었어. 인솔자를 죽여 없앴으니 당신네들은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시오. 그무에도 당신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도와주겠어. 한번 끌려나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고 있었던 노역보들은 너무도 뜻밖의 구원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유방에게 묻는다. 저 선생은 누구시기에 저희들처럼 이처럼 사지에서 구치러 오십니까? 그러자 번케가 앞질러 대답을 가로막는다. 이 어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지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유방 장군이시다. 그무에도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유방 장군을 찾아오거라. 장군께서는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이다. 유방은 노역보들을 해방시켜주고 번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두 줄을 불사하는 호주가 하여서 마셔도 취할 줄을 몰랐다. 번케는 술을 마셔가며 유방에게 말한다. 형님께서 천하의 주인이 되시려면 우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배연의 현령이라는 자는 학정으로 실인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쫓아내고 형님께서 우선 그 자리에 올라앉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유방은 고개를 기울이며 묻는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근거지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령을 쫓아내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제 현청에는 소와 조참 등의 동지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협의하면 현령 하나쯤 죽여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동지를 되도록 많이 귀합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네.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때 문득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래서 나가보니까 대문 앞에는 난데없이 장정 1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이, 그대들은 웬 사람들인가? 그러자 장정들은 유방에게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다. 저희들은 오늘날 장군님에게 구원받은 노역부들이옵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장군님께서는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은 장군님의 부하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이옵니다. 저희들은 신명을 기울여 장군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오니 부디 부하로 용납해 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자네들이 나를 따르겠다면 내 어찌 그대들의 호의를 마다하겠는가?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술이나 나누면서 얘기하세. 유방은 장정들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술을 한 잔씩 나눠주면서 묻는다. 그래, 자네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명뿐이오나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50명이 넘사옵니다. 그들도 다 함께 용납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래야 하겠지. 이리하여 유방은 인력 5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수령이 되었다. 수령이 된 이상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항산이 없는 유방으로서는 50여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사정이 딱하게 되자 번케가 해결책을 들고 나온다. 형님, 이러다가는 부하들을 굶겨 죽이게 되겠습니다. 현령의 자리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빼앗아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방이 번케에게 말했다.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현령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야 하겠다는 말에는 나도 수긍이 가네. 그러나 50명에 불과한 부하들 가지고
어떻게 현령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수일란으로 소와 조참을 이곳으로 비밀리에 불러다가 형님과 함께 계략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번쾌는 소아와 조참을 유방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소아가 유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유장군님의 말씀은 번쾌 동지를 통해 자세히 들었사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은 진작부터 많은 동지들을 귀합해 놓고 유독하신 어른께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유장군께서 정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은 즉각 호응하여 걸기로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요. 그러나 대성을 점령하려면 무력이 있어야 할 텐데 나에게는 훈련을 받지 않는 장정 50명이 있을 뿐이니 그 일을 어떡하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일안으로 다락의 무기를 보내드릴 테니 장군께서는 장정들에게 군사훈련은 시급히 시켜주시옵소서.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 50명도 대단한 병력입니다. 그래, 잘 알겠어. 무기를 꼭 좀 부탁하오. 염려 마십시오. 장정들에게 훈련을 잘 시켜 밖으로부터의 현청을 공격해요. 안에서는 저희들이 호응해 나가면 현청을 점령해 버리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유방 쪽에서는 50명의 부하만 가지고 큰일을 일으키기가 불안스럽게 짝이 없었다. 소화동지. 예, 무슨 말씀이옵니까? 힘으로 직접 대결하기보다도 우선 계교를 써서 패성을 무혈 점령할 방도는 없겠소? 무혈 점령이요. 참으로 좋으신 생각이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점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화동지는 기락이 풍부한 분인 줄로 알고 있으니 싸우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계책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오. 알겠습니다. 소화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깊은 침묵에 잠기더 있더니 문득 화려히 뜨며 말한다. 좋은 계기가 떠올랐사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이요? 장군께서는 현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밤에 현령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경문을 화살하며 성 안으로 쏘아 들여보내십시오. 그러면 현령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으려고 성문을 자기네 손으로 열어줄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을 아니하고도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게 아니옵니까? 유방은 감탄의 무릎을 치며 소아에게 말한다. 소아동지는 과연 천하의 모사이시오. 그 경문은 소아동지 이외에는 아무도 쓸 사람이 없으니 쓰고스러우신 대로 그 경문도 동지가 써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러면 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경문을 소상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경문을 썼다. 배현령을 보아라. 천하는 진날의 가혹한 학책에 시달린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각지의 영웅 호걸들은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저마다 걸기하도다. 이에 나 유방은 혼돈한 사회의 정세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정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공의에 의하여 폐주가 되어 천하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터이니 현령은 목숨이 아깝거든 성문을 열고 조속히 항복함으로써 성 안의 백성들을 전하에서 구하도록 하라. 만약 1000명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대는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도 무참하게 희생될 것이니 만에 하나라도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 정의군 사령관 유방 보냄. 유방은 소아가 집필한 경문을 읽어보고 또 한 번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과연 소화동지는 천하의 명문가이시오. 아무리 우매한 현령도 이 경문을 보고는 자진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오.
그 탁월한 지략과 명석한 문장은 아무도 따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동지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얻은 셈이요.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 소생은 곧 배성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좋은 날을 택하시오. 정문을 쏘아 보내시옵소서. 그동안의 소생은 장군님을 폐주로 맞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겠사옵니다. 소하가 돌아간 무기를 보내오자 유방은 부하들에게 군사 훈련을 맹렬히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느 날 밤에 유방이 문제의 경문을 화살로 쏘아보내니 백성들의 그 경문을 먼저 주워보고 한결같이 공포에 떨며 말한다. 우리가 전화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현령은 우리 손으로 죽여 없애고 덕망이 높은 유방을 성주님으로 삼으면 될 게 아니야. 아이고 누가 아니래.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현령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갈아버려야 한대. 그 모양으로 백성들은 저마다 들고 일어나 마침내 현령을 자기네 손으로 죽여 없애고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두들 유방을 성주로 받들어 모실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유방은 몇 차례 사냥을 하다가 마지못하는 척 성주의 자리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소하, 번쾌, 조참 등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날 패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로지 동지들 덕택임을 거듭 감사드리오. 하고 동지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항량과 항우는 초나라의 명장이었던 항현 장군의 후예들이다. 그들 습질이 진작부터 천하를 도모할 웅지를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말한 바 있었다. 통일 천하의 절대 권제였던 시황제가 죽고 나자 전국 각지에서는 영울호걸이라고 자칭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저마다 천하를 잡아 부르는 야망을 품고 호시탐탐 지위를 노리기가 예사였는데 항량과 항우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항량과 항우는 거창한 야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정에 허락치 않아 오랫동안 회계라는 곳에서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계 성주인 은통이 천만 뜻밖에도 항량에게 만나자는 정가를 보내왔다. 항량은 조카인 항우를 불러 상의한다. 자, 성주 은통이 나를 만나자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만나도 괜찮을 것 같으냐? 성주가 무슨 일로 아저씨를 만나려는지 모르겠으나 성주를 만나본들 손해 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만나자면 얼마든지 만나주시죠. 그래, 거기는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만나보기로 하지. 항량은 그날로 성주 은통을 찾아갔다. 은통은 항량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말한다. 시황제가 죽고 나자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영웅 호걸들이 천하를 호령해 부르고 저마다 골기하고 있는 중이야. 때가 때인 만큼 나도 진날에 등을 돌리고 일어나 천하를 도모해 보았으면 싶은데 항량 장군은 나를 도와줄 수 없겠어? 일이 성공하는 날이면 장군의 은총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요컨대 시황제를 대신하여 황제가 되고 싶으니 자기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항량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기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너 같은 조무래기가 어찌 감히 황제의 자리까지 넘본단 말이냐. 그러나 겉으로는 머리를 정중하게 숙여 보이며 엉뚱하게 대답한다. 성주께서 일어나신다면 소생은 전력을 기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통은 크게 기뻐하여 항량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고맙소이다. 항량 장군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대선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돌아가서 소문에 의하면 장군 휘하에는 항우란 장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 있사옵니다.
우는 저의 조카이옵니다. 아, 그래요. 항우 장군은 힘이 천하장사인데다가 기계가 웅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역발산 기계새의 항우라고 불러온다고 하는데, 항우 장군은 그렇게도 대단한 인물이요. 성주 은통이 내심으로 탐을 내고 있는 장수는 항량이 아니다. 그의 조카인 항우였던 것이다. 항량은 온통 검은 뱃속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점이 따로 있어서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는 올해 24살이온데 힘에 있어서는 그 일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믿사옵니다. 은통은 군침을 삼키며 묻는다. 항우가 그렇게도 뛰어난 인물인가요? 힘도 천하장사이지만 기상이 또한 웅장하니 난세는 그런 사람이라야 큰 인물이 될 것이 아니옵니까? 은통은 그 말을 듣고 나자 항우가 더욱 탐이 났다. 항우가 그런 인물이라면 나도 꼭 한번 만나고 싶구려. 그 사람을 나한테 한번 보내줄 순 없겠어? 그러지요. 만약 우를 부하로 쓰신다면 성주께서 계획하시는 대사가 틀림없이 성공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욱 만나고 싶구려. 장군께서 돌아가시거든 항우를 꼭 좀 보내주시오. 항량은 집으로 돌아와 곧 항우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은통이 천하를 도모할 생각에서 너를 부하 장수로 쓰고 싶다면서 너를 자기한테 곧 보내달라고 하더라. 항우는 그 말을 듣더니 관자놀이가 들먹거리도록 노한다. 에이, 뭐야? 운통 같은 쫄대기가 나를 부하로 쓰겠다고요? 아니, 그래서 아저씨는 그런 놈을 그냥 살려두고 돌아왔습니까? 살려두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너는 은통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단 말이냐? 아니, 그 아저씨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항우는 분노를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다가 에이, 가만히 있자. 그런 놈을 살려두어서 심통이 풀리지 않으니 저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 놈의 물건을 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불끈쥐며 방에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항량은 약간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아니 우야, 그놈을 죽이려거든 내일 나하고 함께 가자 하고 큰 소리로 제지하였다. 아니, 뭐 주먹으로 한번 후갈기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아저씨가 동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 잔소리 말고 거기 앉거라. 너는 그 앞뒤를 생각지 않고 매사에 넘어 서두르는 것이 큰 결점이니라. 항우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으며 은통 같은 쫄대기 한 놈쯤 때려 죽이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항량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런 게 아니다. 성주를 때려 죽여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니냐. 항우는 그제야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차, 그렇군요. 그놈을 때려 죽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그 점이 더욱 중요할 것 같군요. 그리고 잠시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벼랑간 얼굴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외친다. 야, 아저씨, 이왕이면 은통이란 놈을 죽여 없애고 아저씨께서 성주의 자리를 타고 앉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지가 확고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잘 생각해 주었다. 내가 진작부터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이다. 그러나 성주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타고 앉으려면 백성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의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 쫄대기한 놈을 죽여버리는데 무슨 대의 명분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소리. 성주를 죽이던데도
대의 명분이 필요하지만 성주의 자리를 타고 앉으려면 대의 명분이 더욱 필요하다. 대의 명분도 없이 어떻게 성주가 되겠다고 날뛰겠느냐. 대의 명분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꾸며대면 되는 것 아니옵니까? 무슨 소리? 대의 명분의 내용은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는 내용이라야 한다. 은통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산데다가 지금은 진나라의 영모까지 도모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므로 그 점을 대대적으로 내세워가면서 그 자를 살해해버리면 우리들의 행동은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당당한 의거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나를 성지로 받들어 모시려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호호호호,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은통을 만나러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대의 명분을 내세워 은통을 때려 죽일 테니까 아저씨는 백성들의 성원을 얻어 성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장차 천하를 도모하려면 지금부터 그와 같은 비상수단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항우는 항량과 함께 은통을 찾게 되었다. 은통은 두 사람에게 환영연을 베풀어주며 항우에게 말한다. 항우 장군, 장군의 알려진 명성은 진작부터 일찍 들었소이다.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항우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내가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내 그 무슨 권세로 오라가라 하셨어? 하고 대뜸 시비조로 나왔다. 은통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항량에게 묻는다. 아니 내가 항우 장군을 왜 오시라고 했는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가요? 항량은 시치미를 떼곤 은통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성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에게는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를 부르신 이유를 본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항우 장군에게 직접 부탁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항우에게 말한다. 진나라는 이미 망조가 들었기에 이 기회에 나는 천하를 도모해 볼 생각이니 항우 장군은 나를 꼭 좀 도와주기 바라오. 일이 성취되면 장군의 은공은 잊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그 순간 항우는 뭐야? 너 같은 쫄대기가 진나라를 배반하고 천하를 도모해보겠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내 놈은 배은망덕한 역적 아니냐? 너 같은 역적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이야! 하고 우리 같은 고함을 지르며 은통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 거리거리를 누비고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 고래 성주라는 자가 역적을 도모하기에 나는 항량 장군의 명령에 의하여 그 자를 나의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 항량 장군은 본시 초나라의 명장이셨던 항현 장군의 후예시니 그분을 성주로 받들면 여러분은 진나라의 가혹한 질국에서 벗어나 옛날처럼 초나라의 태평성대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저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진나라의 가혹한 질곡을 벗어나 옛날처럼 초나라의 태평성대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백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먹혀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항량은 백성들에 의하여 성지로 취대되었다. 항량은 수천 군중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외쳤다. 친애하는 초국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진나라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초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가 이제야 도래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초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나는 일개 성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나라를 철저하게 때려부시고 만천하를 초나라의 일색으로 구현시켜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항량을 열화와 같이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항량과 항우는 은통의 군사였던 8천여 명을 일약 부하로 삼을 수 있었다.
그 무렵 강동에서는 진영이라는 의사가 2만여 명의 독립군을 길러오고 있었다. 진영은 항량의 성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스스로 달려와 항량과 합류하였다. 게다가 인근 각지에서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와서 항량의 군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5, 6만의 대군으로 불어났던 것이다. 항량은 회계 성주가 되면서 그 세력이 나날이 강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항량과 항우에 대한 세평, 세상평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은통과 교분이 두터웠던 계포와 종임에 같은 의사들은 은통이 항우의 손에 타살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회계로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서실이 버럭해 따지고 들었다. 그대는 남의 고래 성주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하니 이것은 어찌 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은통을 때려 죽인 이유를 분명히 말해보거라. 그대의 행동이 이치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들은 단연코 용서치 아니리로다. 여기서 앵간한 인물 같으면 그런 엄포를 받고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항우는 태연 자약한 얼굴로 껄껄껄 웃고 나서 이렇게 대답한다. 은통은 국록을 먹고 살아가면서 반역을 도모한 자요. 세상을 바로 잡아버리던 항량 장군께서 어찌 그런 자를 살려둘 수 있겠는가? 진나라는 이미 국운을 다하여 이제는 초나라가 일어날 판이니 그대들도 우리와 함께 진나라를 거꾸로 들이고 초나라를 일으켜보는 것이 어떻겠어? 그대들은 구차스럽게 은통의 죽음 따위에 구애하지 말고 천하대세에 순응하여 우리와 함께 초나라를 일으키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대들의 공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항우의 기계가 너무도 당당하므로 계포와 종임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머리가 절로 수그러졌다. 그리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아니, 실상인즉 우리들도 진작부터 초나라를 일으켜볼 생각에 용도대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 기회에 저희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좋소이다.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의구에 가담해 주신다면 어찌 우리가 마다하리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jay represents